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의 집담 진행의 송승현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면서 관망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철하고 좋은 부동산을 가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정보연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전문위원과 뉴스원 정진욱 기자님 모시고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시작을 하면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3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 전문가로서 우선 정보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네. 거의 뭐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2023년 전망을 할 텐데 그냥 뭐 단순히 즉각 내년의 전망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23년 이후 뭐 중장기적인 전망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각종 지표나 섹터마다 다 뭐 하락과 상승 요인을 들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또 장황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또 보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해서 네. 일단 이런 침체가 단기간에 벗어나기 좀 어려울 전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초점은 내년으로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그 참여자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2023년 이후에 2024년, 2025년까지 어떤 흐름으로 좀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 침체기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 위기 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한 16만 호에서 17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요. 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현재는 증가되는 그 가속도는 좀 무서운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절대량을 보면 한 4만 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을 통한 어떤 침체가 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누구도 그 정도와 폭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금 규모 자체도 전월세 시장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에 연동해서 이제 커플링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어서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적정 레벨에서 올해는 그 타격을 받았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참여자들이 여기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 요인만 조금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면 네. 생각보다 저점은 그 저번처럼 그렇게 길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제가 속한 NH투자증권의 저희 하우스 뷰로는 네. 일단 내년 연내 안에 금리는 좀 정점을 좀 찍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저점 도달 이후에 이게 계속 그 스테이블한 상태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반등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지는 그 정점을 좀 지나는 일단 지금은 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접어드는 시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어떤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건축과 관련된 뭐 정비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그 270만 호죠.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가 또 갖춰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뭐 전월세 시장 그리고 뭐 매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좀 회복되기는 좀 정상화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무조건 시장을 암울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하는 그 하우스뷰 내용들을 검토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시점, 뭐 거래량, 그다음 통화 정책, 정부 규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2023년 그렇죠. 23년에는 부동산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이나 정비 규제 또 공급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 살펴보면 이제 부동산 쪽만 보면 일단은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완공된 아파트가 미분양이면 은행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건설사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또 건설사는 자금이 없으면 파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건설사가 파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아니면 뭐 무이자 대출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뒤에도 얘기할 건데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조정되거나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손꼽혔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로 정해져 있지만 이 충족하게 단지가 폐가 수준으로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도 판단해서 안전성 비중 약 30에서 40% 정도로 수준을 조정하는 걸 보이고 다음에는 이제 사전 청약 부담이 좀 완화되는 정책이 있고 다음에는 등록임대 사업제 그래서 이 등록임대 사업제 혜택이 거의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개편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ATV 규제 완화 그리고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그 보유주택 담보대출 그리고 2023년부터 취득세 가피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좀 증가되면서 이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당이익 계산 기한이 5년에서 10년을 확대 적용하는데 요건 좀 지자체에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거는 2023년 시작된 시기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규제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점으로 무조건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관점을 너무 딱 정해놓고 보는 거는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좀 뭐 금리 인상이라는 그 추이가 멈추고 난다라면은 좀 시장에 뭐 약간의 그 변화라든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아까도 뭐 거래량이나 뭐 금리의 얘기도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변수들을 조금 유심히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그 이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일단 저는 그 요번에 어떤 이런 침체가 그 다른 시기와 좀 다른 큰 차이점이 그 매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시장하고 실수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전월세 시장하고의 어떤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밑에서 그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이 전월세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가격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 80%의 차주가 다 변동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금은 그 보증금보다는 돈이 귀해진 상황에서 그 월로 납입하는 그 월세 부담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물론 이제 물가랑 이렇게 연동되고 있지만 이 월세가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 시점이 일단 그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정을 불러오면은 비로소 이제 매매 시장도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그럼 가장 먼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전월세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월세에 대한 변동률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산 시장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 이제 거래량이 극심한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거래 분위기가 아니라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있거나 했을 때 특정 지역이 됐든 일정 금액대에서 거래가 좀 빈번히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차 저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비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잡질 않는데 적당히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대기 수요는 이때는 본인의 구매력을 감안해서 그 잡는 이제 수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어떤 대규모 단지는 뭐 한 30% 가까이 떨어져서 6, 7억 정도 하락된 가격에, 그러니까 27억, 26억에서 한 19억, 20억에서 맨 처음에 급락 거래가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떨어진 가격, 뭐 17억, 16억의 거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략 한 19에서 21억 사이에 한 10건 이상 되는 거래가 나온 걸 보면 일단 수요자들도 금리가 내년에 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비대칭 없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한다는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저점이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를 특정 단지 안에서 일정 금액 구간대에서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최근에 경매 시장도 좀 심심치 않거든요. 네. 근데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자체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매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반 시장보다는 선행하는 지표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앞서서 좀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는 경매 시장에 대한 낙찰가율과 낙찰률도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해 보자면은 임대 가격의 변화, 특히나 월세 가격 상승 이 부분들을 좀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산 시장 안에서는 거래량, 특히나 뭐 가격보다도 거래 빈도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무래도 투자의 경험이 좀 더 많으신 그 경매 시장의 그 낙찰가율 이런 것들을 핵심 변수 겸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특징들로 살펴주신 것 같은데 정 기자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핵심 변수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단어 한 4가지 정도 정해놨는데 하나 더 하신 건가요? 4가지? 3개 받고 4개?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심리예요. 이 심리가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게 불과 작년 초만 해도 계속 오른다라는 심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장이 발발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게 금리가 갑자기 이제 두세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어째 갑자기 완전 코꼬라진 섰는데 이 심리가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게 남들이 다 오른다고 했을 때는 빨리 올라타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 영끌에서 어쨌든 아파트를 잡으신 분들도 지금 많은 고난의 계절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안 잡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또 지금은 사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얼어붙은 심리가 과연 어떻게 언제 풀릴 것이냐 이거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하면서 풀리겠지만 일단 심리. 그 두 번째는 금리, 미국 금리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 금리가 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그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금리를 좀 더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군인 출신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소령 출신이시네요. 네. 어디 잘 아시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원자재값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양가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도 힘이 있고 나머지는 이건 정치적인 영역인데 총선에 따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것들을 풀고 어떤 것들을 내려주실 건지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동산에도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금리가 워낙 올라서 그거를 다 잡아먹는 꼴이 돼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가지 주신 것 같은데 사지선다로 이 중에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2가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 금리가 가장 금리. 저는 그렇게 금리. 네. 그 얘기 해보면은 이게 뭐 금리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금리하고의 최근 들어서 뭐 금리가 오르고 나서 주택 가격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나서 청약 시장이 상당히 뭐 차갑게 식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예전 2년, 3년 전하고 좀 완전히 사뭇 변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은 이 예전에 청약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물음표가 붙는 거죠. 청약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청약조차도 머리냐 허리냐 무릎이냐 이런 것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한켠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자꾸 생각하면은 못 잡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어떤 선에서 잡아내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은 보통 로또로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무의미하다시피 해서 이걸 지금 잡는 게 그게 로또일까라고 다시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식은 분위기. 그리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발을 한 발짝 떼기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양옆을 봐는데 또 한켠에는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 보고 자기 뒷짐 져주고 뒷짐 지면서 네. 죽나 안 죽나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은 예전에는 당첨하면은 느낌표가 네. 딱 붙었는데 이제 당첨하고 뒤에 물음표가 붙는 네. 그런 시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그 위원님께서 보시면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식었다고 보시는데 내년 청약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분양 시장도 그 양극화가 좀 진행될 네. 것으로 좀 그 사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그 당첨만 되면 느낌표만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 네. 이제 물음표가 더 많아진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 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졌는데 비해서 이제 주변에 그 시세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 뭐 안전 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 시세와의 차익이 이제는 비슷해져 버린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주할 시점에 갔을 때, 그러니까 2, 3년 후가 됐을 때 그 사이에 대한 그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더 많은 그런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그 실거주 뭐 선호도가 높거나 누가 봐도 여기는 수요가 몰릴 만한 그런 완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 뭐 강남 서초의 뭐 상급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빼고서는 이제 가점을 이제 쓰고 싶지가 않은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더 나은 다음 타자가 있으면 요번 타선은 좀 걸르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인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의문이 많이 드는 성공을 할까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덤벼들 것 같진 않고요.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강남 서초 그리고 뭐 송파나 이런 그 많은 분들이 알만한 전국구에 좀 인지도가 있는 곳들은 그동안 이제 청약을 위해서 가점 관리를 해오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왔던 분들은 어쨌든 이제 투자성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실거주 목적 그리고 현재 뭐 전매 제한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살다 보면은 한번 사이클은 또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실거주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접어들기 때문에 좀 양극화 분위기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셨는데 강남, 서초, 송파까지 했는데 강동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돌발적인 질문 중에 네. 하나가 될 텐데 지금 청약 성적에 대해서 예측도 이야기했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네. 특공 같은 경우는 뭐 기대보다 저조하다라는 얘기, 뭐 저조한 건지 뭐 망했다라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나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일반 공급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특공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 청약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뭐 성적도 좀 말씀 주시고 상황이라든지. 네,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면 청약이 좀 기대보다 특공 청약이 기대보다 저조하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약 3.3대 1로 이렇게 나온 걸로 나왔는데 이 분양가 9억 이하 전용, 그러니까 29에서 49제곱미터가 1,091가구 모집에 3,580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좀 저조하죠. 그래서 네. 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이니까 둔촌주공이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이 3.28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대가보다 좀 저조했던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77가구 모집에 2,734건이 신청을 했고 경쟁률이 약 5.73대 1. 그리고 3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09가구 모집에 750건이 접수해서 경쟁률이 1.23대 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9제곱미터는 5가구 모집에 94건이 신청됐고요.
이제는 특공 성적표에 6이 지난 일반국 청약과에 더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일반국은 실수가 풍부한 59에서 84제곱미터의 물량이 절반 이상이고, 일단은 이 올림픽 파크 프레어, 그러니까 둔촌주공 전국 분야 중에 최대호로 꼽히긴 하는데, 이 특공 청약의 기대보다 상당히 저조한 거죠. 네. 위원님께서는 왜 강동 왜 빼셨습니까? 둔촌주공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특별궁금. 예. 그 사실 둔촌주공은 개인적으로도 그 2014년, 15년 그때부터도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당겨주고 했을 때부터 해서 유망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추천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시황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으로 치면 타고나는 그런 태생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단지 22평이 대지 지분이 26.8평인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계산으로는 무상 지분율이 한 160%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7억 초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변의 어떤 시세를 감안했을 때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게 40평대 초반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업성을 가진 곳은 이제 드물다. 사업성뿐만 아니라 규모도 그렇다 했는데 사실 이런저런 풍파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그 이게 방송이 나가는 그 시점이 정확히 이제 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긴 합니다만 네.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 매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그 헬리오시티도 이제 17억 밑으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고 있고 실제 또 금매는 그것보다 더 낮을 거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옵션 넣었을 때 14억 중반까지 가는 이 아파트를 과연 잡는 게 맞을 것이냐. 왜냐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고 전매 제한 8년이 있으면 그 사이 동안 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는데 매매를 통해서 주변의 신축을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둔촌주공은 입주권을 지금 분담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강동구 동쪽에 고덕동 상일동 일대에 이제 재건축됐던 아파트 시세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19억, 20억, 호가는 그 이상 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13억, 14억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청약통장 뭐 적어도 10만 개는 모일 거다 이렇게 했던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특별 분양은 사실 이제 그 선호도가 높지 않은 되게 낮은 이제 소형 면적이긴 합니다만 59랑 이제 84제곱미터가 이제 본 이제 청약에서 경쟁률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전보다 사람들의 옵션이 많아진 것만큼 수요가 좀 분산됐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이제 바로미터로 삼아서 내년에 이제 그 상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뭐 신반포 15차나 아니면은 4지구, 그러니까 메이플자이 뭐 원펜타스나 아니면 뭐 방배 6구역, 뭐 하반기에 뭐 반포 1, 2, 4주구 이런 곳들이 오히려 구매력이 있는 그 진성 수요층에는 확실하게 수요가 좀 더 몰릴 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점을 써서 당첨되면은 이제 느낌표의 옆에 이제 물음표가 하나 붙는 게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낮아진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 공급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분양 가격이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뭐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분양 가격이 있는데 지금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 가격이 이만큼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다 나 뭐 실패를 했다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재값이나 금리가 핵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수요에 맞춘 그런 가격이 핵심일 것 같습니까? 분양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수요에 맞춘 의사 결정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건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를 분양가에 좀 녹여야 된다라는 얘기와 이제 공감대는 사실 1년 전부터 좀 있어 왔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래서 가격을 측정하는 사이클을 좀 이렇게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서 일부 반영한 것도 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민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이 성패 여부는 결국에는 그 사업성과 어떤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요번에 둔촌주공을 보더라도 돌아오는 그 이자 상환 이슈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제시했던 이제 4,200만 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3,829만 원으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해서 더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비용을 세이브 시키면서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가는 게 좋겠다라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앞으로 내년에 이제 뭐 분양 시장에도 아마 가격 결정 요인에서 그런 이제 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어떤 이제 흥행과 관련된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데들은 뭐 미계약분이 상당 부분 나오고 뭐 심지어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느낌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보면 결국 수요에 맞춘 그런 가격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요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에 다 맞추다 보면 이게 돈이 안 맞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진행을 못하면은 지금 윤 정부가 추진을 했고 뭐 발표를 했었던 한 270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 270만 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상당히 저도 케이스 참 아깝긴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과연 공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쨌든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자재값이 워낙 상승해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원자재값 상승해서 그 조합원들이 내는 비용도 상당히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돈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270만 호가 과연 성공의 궤도에 오를 것인지 연착륙에 이를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봐도 현재 시점에 조금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전월세들이 안정화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상황이 보여진다고 하나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심리가 상당히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70만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떨어진 동반 하락인데 과연 그것들을 또 아파트에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상세히 얘기하신 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나한테 지금 이게 애매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얽혀시키는 게 좀 있겠고 그리고 이 정부 자체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부분에 대한 좀 더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수요층에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문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270만 호 과연 성공 궤도에 오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맞춘 그런 가격을 결정을 해줘야지 아무래도 소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는 또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럼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좀 간소화해줘야지 또 이렇게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재건축 완화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어떻게 공급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시장의 뭐 예상이라든지 기대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정비 사업은 그 이제 규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규제가 하나씩 빗장이 걷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업 시행 주체가 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은 확실히 생기는 건 맞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죽거나 하면 사업 진행이 이제 규제는 풀렸지만은 그 시장에서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부가 270만 호, 특히 이제 서울에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빈 땅이 없고 정부 주도하에 어떤 이제 신도시를 만들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곳에서 노후된 곳은 빨리 좀 정비를 해서 새로 공급을 좀 도모하는 것이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해서 가격 상승기가 왔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대한 그 유효 공급을 하려면 지금도 계속 그런 그 이렇게 수반될 수 있는 규제들을 좀 풀어놓고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예전에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 얘기를 그런 명언이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 고객께서 인생은 짧고 재건축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제 재건축
그 이제 조합 설립이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신데 빨라봤자 한 8년 본다. 그리고 둔촌주공이 이미 이주를 한 조합원들도 새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미 이제 5년, 7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최소 8년이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그 수요가 조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정비 사업에 대한 문턱은 자꾸 좀 낮춰줘서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고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체에서 같이 이제 네. 그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거래 절벽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서울 지역에 대한 해제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 좀 해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규제 지역에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뭐 정성적인 또 정량적인 그런 기준치들이 있기도 한데 기준치는 어쨌든 그 해당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아직 풀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그 자극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규제 지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이제 사람에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거는 좀 그 범주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네, 좋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이 지금처럼 해제되지 않고 계속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거시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극심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뭐 500~600건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뭐 경착륙 이런 걸 떠나서 그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국민들의 뭐 직장이 위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자녀의 교육 여건 뭐 가게마다 그 살고 있는 사연들은 다 가지각색 백인백색인데 그런 주거의 이동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정부가 그 집값을 그 조정 폭으로서 그 온당한 폭이라고 생각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조정 지역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규제는 저는 이제 세금 관련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 지금 내년 5월까지는 유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영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조합원 지위 양수도와 관련된 이제 거래가 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기서 추가가 된 그 대출 규제가 더해지는데 이 세 가지 규제가 다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상승의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그 어떤 히든 카드처럼 가지고서 정책으로 시장을 약간 좀 영향을 주고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풀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급락해서 거래가 되는 매물들의 상당수는 그 손실을 확정짓는 매물들이 아니고 그래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하면은 그래도 세금 걷어내더라도 차익이 발생되는 계산이 서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과까지 아예 유예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거래 활성화나 정상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막 붙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상황 하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들은 버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버틸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거쳐지고 가격의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조합원들의 그 유동성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부각이 됩니다. 팔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주면 아무래도 매물도 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원인으로서의 그 매매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한다라기보다 그 경착륙을 막는데 일단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을 정확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됐을 때 마지막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옵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시나리오를 글을 아주 잘 쓰셨네요. 시나리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주택 시장에 어떤 뭐 투자 투기 우려도 있는 네. 것도 사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환경 안에서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네. 물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중요 요소일지 몰라도 결국 그게 판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옵션 사항으로 규제 제역이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한국하고 미국 금리 기조 현재 상황에서 뭐 내년 앞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뭐 관측이 되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율이 약간 5% 정도 오르면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 기조를 지속시킬 때감을 또 이렇게 준 상황인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5.7% 대비 0.7%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름세가 축소되면서 물가 정점은 지난 7월 6.3%에 지났다는 기대보다는 확산이 좀 가까워졌지만, 하지만 5%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는 근접조차 못했죠. 그래서 이완석 한은 부총재보는 약간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그 석유 가격 진압에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히 폭 둔화됐지만 지난 전망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는 국자,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지속된 금리 인상과 최근 환율 안정 등에 따라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확산하고 있지만 적어도 새해 1분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30일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시간이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던져준 메시지 던져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조가 아직 흔들리지 않는 기조이고, 예전에 1970년대 미국이 한번 이 금리가 좀 안정됐다고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다가 20%까지 높게 뛴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체크를 한 여러 번 많이 할 것 같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큰 이슈가 어쨌든 금리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뭐 말씀을 하신 대로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어느 정도 뭐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뭐 의미도 좀 저희에게 주신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을 갖고 그런 뭐 판단이나 예측을 해주시는지 뭐 요 부분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좀 보내왔었고, 아직 그 인플레 이슈가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 뭐 말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네. 잭슨홀 이제 미팅 결과에 따라서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딱 특정할 수는 없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주요 국가가 미국의 어떤 속도를 동일하게 그 보폭을 밟아가기가 사실 각국마다 실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부동산 이제 편입 비중이 좀 높은 국가들, 그러니까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올 상반기까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뭐 빅스텝이나 그 1% 인상하는 국가도 있었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제각각 각국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속도 조절이 나와서는 모습.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래서 그 빅스텝을 가다가 25bp만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갔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어떤 정점이라고 좀 보는 견해들이 좀 우세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인상을 멈췄다라고 해서 다시 저금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죠. 거기서 일단 좀 그 낮춰지긴 어려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 어떤 특정한 그 변수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뭐 전쟁이 좀 더 강하게 생긴다든지, 뭐 어떤 큰 이슈들이 항상 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막 쉽게 못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금리라는 게 의사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결정의 비중, 뭐 이런 판단, 또 아무래도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금리라는 것이 의사결정, 뭐 금리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금리의 상승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룬다라고 보세요? 금리가 정확히 지금 몇 %냐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 현재 그 변동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참여자들도 그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마치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 처음에 옷 갈아입을 때가 좀 추위가 크게 느껴지고, 근데 추위가 계속되다 보면 또 그게 평시가 이제 되는 것처럼 일단 금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측면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 자산 시장 내에서의 그 가격에 주는 요인으로서는 일단 모든 투자나 자산 시장의 중력처럼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보폭으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력처럼 작용을 하다가 워낙에 이제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력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이 다른 자산보다는 좀 적게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 거래량에 따른 그런 황금성에 좀 느리게 반응하는 특성도 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자산은 거의 투자성에 거의 100% 기인하는 데 비해서 부동산은 전세라고 하는 이제 실거주 수요가 있다 보니까 꼭 금리의 변동폭만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대 접어들면서 침체기였지 않습니까? 그 초반하고 지금하고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전세 대출이 엄청 활성화가 됐었어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 또한 이것도 대출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는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연동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만에 이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에는, 이 배경에는 금리가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그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금리하고 밀접한 연관성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요번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일종의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승폭이 올해보단 내년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충격은 좀 덜할 수 있고 좀 이제 적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하고 부동산하고의 어떤 그 인과관계라든지 그 상관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진짜 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여쭤보면은,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청약 성적도 어떤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 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된 상황들, 또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정말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뭐 또 실무적으로는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100%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략 수립을 해주시고 이런 뭐 변동성이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투자처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한데요. 일단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저금리의 저성장일 때는 일단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제 좀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적게 드니까 발생되는 그 임대 수익이나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정 시점에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이제 그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그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에 있을 때는 네. 이제 좀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불분명하게 어떤 이런 이제 금리 수준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차익에 대한 막연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유 기간 동안 실익이 큰 물건 중심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그 차익의 시대에서 수익의 시대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임대 소득을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이자 수익으로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게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불확실한 터널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정 사이클이 또 왔을 때 적절한 이제 매도 타이밍에 출구 전략을 펼치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유 기간 동안 실익이 없다,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라면 나중에 발생될 차익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 구간을 지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자산을 취득하시는 뭐 분들한테도 발생되는 이 수익률을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뭐 주담대 기준으로 해도 뭐 이제 상단이 뭐 8%, 뭐 8% 중반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계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자산 취득은 물론 이것도 이제 수익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기는 조금 이제 저점 도달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지역적인 거를 얘기하기엔 좀 너무 미시적이어서 다 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앞으로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상승장에서는 산 중턱에다가 무엇 지어놔도 완판이 되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갯벌을 팔아도 이게 완판이 되고, 그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인지 뭐 입지적인 어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도 다 자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규제를 피해서 나갔던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로 그 돈이 몰렸던 상품군들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피해서 갔던 것들. 아직도 이제 이런 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철저하게 좀 배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 있고 펀더멘탈이 강해서 그게 가격이 올랐던 게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 그러니까 버블이었던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은 많이 거쳐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본전 심리를 생각해서 계속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뭐 손절매를 해야 되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자산 취득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상으로 송승현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말씀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뭐 2023년 부동산 전망 해봤고요. 또 청약 분양 시장, 또 금리 투자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소식, 그다음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